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1회를 공개합니다. 내 모모가 사라졌다. 이번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특히 전 기자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트민남 전 기자가 특가 세일에서 인쇼한 댄디룩 택배들, 여러분이 3개월 할부로 산 가방, 우리 댕댕이 맘마, 부모님 선물,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 와서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아저씨가 문 앞에 놨다 했는데 내 소중한 택배가 없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택배 기사가 방문한 날짜,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를 남긴 뒤 물건을 택배 사업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문 앞에 두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택배 기사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것이고요. 어떻게 해? 안타깝지만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 기사 쪽에서 연락이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문 앞에 놔달라고 했다고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문 앞에 둘 수도 있고요. 그냥 문 앞에 뒀는데 택배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 이때는 택배 회사 쪽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죠? 경우도 있죠. 근데 경비실에 맡겨달라 했는데 경비실에서 분실이 됐어요. 그런 경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요. 네. 내가 경비실에 보관해달라고 했다. 이러면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 내 택배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17년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들도 택배 업무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아저씨가 만약에 연락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뒀는데 분실했을 경우 혹은 물건이 훼손됐을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고요. 적어도 2주 내에 연락하셔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진 박 씨. 이로 인해 박 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전체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 씨는 해당 점포가 술집이라는 점과 화장실의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된 점을 지적,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주와 보험회사, 건물주를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업주와 보험회사, 건물주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 보상 의무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원래 가게에서 그냥 취객이 넘어지어서 부상 당하면 다 보험 처리를 합니다. 상해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문턱이 잘못됐으니까 더 많이 내라의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교통사고 처리처럼 뭐 몇 대 몇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좀 저는 그냥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같은 사례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점포를 관리하는 업주는 화장실과 통로 사이에 단차를 고려해 드나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업주와 보험회사의 과실은 인정. 다만 건물주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처사는 과하다며 건물주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당시 재판부는요. 원고 또한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다. 원고 박 씨의 부주의 또한 인정, 업주와 보험회사의 책임을 40%만 인정해서요. 약 38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합 건물. 이 집합 건물이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처럼 여러 가구 혹은 상가들이 모여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자, 이런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생활을 둘러싼 여러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2015년에 서울의 한 아파트 가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가동 옥상 텃밭에서 채소들을 가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옥상은 아파트 주민 전체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혼자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은 뭐 우리 동 주민도 아니면서 뭔 참견이에요? 같은 아파트 내에 나동 주민 B 씨가
옥상은 아파트 주민 모두의 것이라며 A씨에게 항의했고요. 이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선 옥상을 폐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A씨의 채소들이 말라 죽자 A씨는 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소송을 제기, 이 입주자 대표회의 측도 A씨에게 텃밭을 철거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고요. 아파트 옥상을 두고 공유물 인도 청구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채소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공을 들여서 키운 그럼. 아이들이 죽었으니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것도 또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 권리는 이제 같은 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동 주민이 권리가 있나요? 옥상은 단지 전체 공용 부분인가 아니면 각 동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 부분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하하.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자, 1심에서는 옥상을 일부 공용 부분으로 판단,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공유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하지만 2심에선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나눠 부담하는 점, 그리고 통신사 중개기가 일부 동의 옥상에 설치되지만 모든 동의 주민들이 편익을 함께 누린다는 점을 근거로 옥상은 단지 전체의 공용 부분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야, 갈렸네. 자, 그렇다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동 옥상은 가동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으므로 옥상은 각 동 주민의 일부 공용 부분이다. 자, 그렇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다른 동 주민들은 관리소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옥상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동 옥상은 아파트 주민 전체가 아닌 가동 주민들만의 공유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말로 한 약속 인정될까? 자, 이번 특종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실수, 이 구두 약속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이런 약속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허. 자, 그런데 다음에 만난 친구가 실제로 이 밥을 사지 않았다고 이 친구를 고소하진 않습니다. 저교를 고소를 하면은 전 무기징역입니다. 밥 한번 먹자는 술 한번 한국 먹자. 사람한테는 인사말이죠. 얼굴 좀 보자. 자, 그런데 이제 뭐 밥을 사겠다라는 약속은 안 지켰다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요. 요 약속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실 겁니다. 2011년 경기도 성남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A씨는 복권 넉 장을 구매. 아이고. 한 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석 장은 B, C, D씨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눠줬는데요. 이에 기분이 좋았던 B씨는요. 야, 내가 복권도 선물 받고 기분 좋네 그냥. 내가 만약에 1등 당첨되면 말이야 A씨한테 내가 한 2억 줄게. 아,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B씨는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 와, 이게 야 꽁트 대본 아니냐?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야, 어떡하냐. 당첨금 무려 약 14억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권에 당첨된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천만 원만 건넸습니다. 자, 그러자 A씨는요. 아니, 분명 나한테 2억 원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고.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유. 자, 이런 경우에 이 B씨는 A씨에 대해서 당첨금 분배에 대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구두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자리에 증인들이 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그리고 거의 뭐 녹취 수준의 증언 능력, 증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술자리에서 했던 구두 약속을 굳이 다 지켜야 되는가? 아니, 8천만 원 줬으면 솔직히 No, 성의 줘야죠. 표시한 거 아니에요? 자, 과연 어땠을까요? 복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B씨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한 약속이라 해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당연하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B씨가 약속한 2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억 2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섭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습적인 구두 약속으로 제작진에게 희망 고문을 한 범인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자, 익명을 요청한 제작진의 따끈따끈한 제보 함께 하시죠. 저희가 아이템을 다룰 때 정 기자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걸 해봤으면은 나 이거 해봤다. 무슨 방송에 무슨 회차에서 이거 했으니까 자료화면으로 써라. 내가 돈 줄게. 자기가 나온 방송 화면을 돈을 주고 사오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리고 우린 다 증인이고 우린 다 동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완벽하죠? 정 기자님이 나왔던 출연하셨던 부분을 돈 주고 사서 방송을 했는데 그럼.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기실에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PD들도 있었고 작가들도 있었고 오 기자님, 한 기자님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지금 허비한 돈만 지금까지 뭐 자료화면 쓴 것만 해도 뭐 거의 몇 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본인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죠? 내가?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증거를 가져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자료 화면을 썼는지 요것도 역시 법적으로 소송이 저희가 가능한 건지 이번에도 오늘의 데스크 양 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바빴네. 구두 약속도 엄연한 구두 계약으로서 사인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 기자님께서 제작진 분들에게 영상 구입비 전액을 본인이 지불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했다면 그 영상 구입비 전액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법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좋습니다. 뭔가 나와요? 책임을 좀 아니, 지고 그게 아니라- 하려다가 말을 못하고 아니, 있어. 그게 아니라-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고요. 아, 예. 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이제 약속하겠습니다, 진짜. 뭘요? 영상을 뭐 사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면 제가 진짜 보태겠습니다. 보태요? 예, 얼마나? 그건 저만의 비밀입니다. 그거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마복님 할머니 떡볶이 게임이냐고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된 층간소음 싸움. 요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항의하러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던데요. 한두 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항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추측이 분분하죠. 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사람이 살면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가 또 좀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민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감정 싸움이 또 커져가지고 실제로 좀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아유,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어디까지 항의가 가능한 겁니까? 아하. 자,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 대한 실제 판례를 취재해봤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씨 또 쿵쾅거리네.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 띵동띵동. 저기요. 당장 좀 나와봐요. 아, 아랫집 분이시구나.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당시 B씨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A씨에게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화가 난 A씨가 갑자기 B씨의 집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항의. 이에 당황한 B씨는 A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거는 저 올라간 남성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이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 근데 좀 상황을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뭐 얘기하다 보면 네.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형법상 주거 침입 범주에서 주거란 단순히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동주택의 현관 안이나 공용 계단, 복도 등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복도도?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자,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씨가 유죄라고 판단. 다만 평소 층간소음이 반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내 집 앞까지 왔는데 위협을 느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이 불법을 저지른 거네요. 문을 두들겼다든가 이게 그렇죠. 다 협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요거는 그게 문제가 된 거지만 층간소음. 사실 이게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잖아요. 또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항의해야 돼? 2013년 법원이 제시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따르면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한 전화 연락, 문자 항의, 현장 두드리기까지는 가능. 그리고 일회성 방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한 않습니다. 번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은 상대방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 소식국 2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이 모모를 바꾸는 이유. 아니 뭐 11점에 뭐 발라놓은 거야 다 10일에 모였어. 오늘은 대체로 모여다니네요 우리가. 많은 직장인의 꿈 중 하나죠. 정년 퇴직까지 무사히 일하기. 이번에 제가 취재해온 내용은 아마 직장인들이라면 귀 쫑긋하고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자 고용법에 의하면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규정. 이에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등록 등본상 나이를 정정한다면 정년 퇴직 시기도 바꿀 수 있을까요? 있죠. 왜냐면 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그건 그걸 것 같은데. 공식 다큐멘트로 하는 거잖아요. 아 죄송한데 제가 좀 신고를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면서 생년을 바꾼 일은 가끔 있잖아. 맞아. 부모님 뭐 신고를 뭐 이렇게 호적에 안 올렸다든가 뭐. 그랬다거나 그러면 어. 판례를 통해서 답을 알려드리면 아시다시피 과거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조기 입학을 하려는 것 같은 목적으로 맞아. 1, 2월생들은 출생신고를 전년도인 12월로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세대들이 은퇴할 때가 다가오자 근데 원래 나이대로라면 1년은 더 일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 중에 한 명인 A씨 역시 실제 생일은 1959년 1월이지만 주민등록 등본상 생일은 1958년 12월이었는데요. A씨의 원래 생일대로라면 1년 더 일할 수 있는 상황. 당시 정년을 늦추고 싶었던 A씨는 2013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 등본상 생년월일을 정정했고요. 회사에도 정년 퇴직 예정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년은 처음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산정하는 게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개정된 인사 규정을 근거로 거절. 이에 A씨는 정년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을 거친 끝에 대법원의 판단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회사가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A씨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상 생일을 정정한 또 다른 베이비붐 세대들도 회사를 상대로 정년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은 A씨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하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 정년 연장에 따라 받을 수 있던 급여 지급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한 가정의 가장들이실 테니 그렇죠. 어떻게든 일을 1년이라도 더 하고 싶으신 거겠죠. 예.